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이 집중호우가 남부지방에 이어서 서울과 수도권까지 강타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역대급 폭우로 인한 피해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올여름엔요, 한반도 곳곳에서 아주 좁은 곳에 시간당 100ml를 쏟아내는 극한호우가 무려 8차례나 발생하면서 아직까지도 장마는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작년 장마의 누적 강수량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볼까요?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도하는 일명 팀 코리아가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쾌거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자,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기준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이렇게 밝혔죠. 자,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먼저 올여름 극한호우와 이 장마는 언제까지 될지, 태풍은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어서 찾아올 폭염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쾌거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의 성공 비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남은 과정,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 부분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들 점검하기 전에 먼저 자세한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경제 인사이트 첫 번째 이슈는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부지방을 강타했던 것 같아요. 시간당 60ml 강한 폭우가 내렸었는데 지난밤 이 며칠 새로 보면 서울과 수도권까지 올라왔다, 이런 보도들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딱 현재까지 이 장마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까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장마 전선은 제주도 남쪽 부근 해상까지 물러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네. 오전에는 남부지방에 많은 양의 비가 좀 내렸는데요.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오전 출근길에는 이 전남, 광주 전남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이들 지역에 한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제법 내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게 예상했던 것보다는 강한 비구름대가 주로 남해상과 제주 남쪽 해상으로 조금 지나가면서 이들 지역에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진 않았습니다. 한 50mm 넘는 정도, 아직 100mm에 미치지 않은 정도의 비가 오늘 하루 동안 이들 지역에 내렸는데요. 대신에는 더웠죠. 네, 대부분 지역, 특히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35도를 웃돌고 습도까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오전에 경남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경상북도 지역으로 확대가 된 상태였고요. 네. 그리고 오전 중에 제주도 지역은 산간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변의 해안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동시에 내려지는, 그러니까 덥기도 더우면서 비가 내리는 그런 날씨가 나타났는데요. 네. 이제 정체전선이 오늘 밤 사이에 다시 북상하고 또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이 되면 이제는 또 충청도를 중심으로 중부지방에도 다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좀 묘합니다. 딱딱 떨어지지를 않네요. 한쪽에서는 비가 막 내리면 또 다른 쪽에서는 폭염도 오고 있고, 크게 보면 지금 전남, 제주도 쪽에서는 쫙 이 전선대가 올라오는데 멈출까 말까 한 딱 그런 상태지만, 지금 우리 맹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충청도 거쳐서 뭐 다음 주 가다 되면 우리 서울 수도권에는 비가 또 한번 내릴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장마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 전선이라고 해서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대립을 합니다.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그 성격의 두 공기의 경계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전선이 정체되어 있다.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한 달 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기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도 남쪽부터 먼저 비가 시작이 돼서 중부지방까지 올라갔다가
있다가 네. 다시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렇게 물러날 수는 없다. 네. 다시 힘을 내려 붙이게 되면은 다시 남하하기도 하고 이게 한 달 기간 동안 이어졌는데 올해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도 장맛비가 내리면은 내리지 않는 곳에서는 더위가 나타나기 마련이었고요. 그리고 또 비가 오는 곳에서는 또 이제 장마가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렸다 하면 호우 경보급의 수준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서는 폭염 경보급의 그런 수준의 비가 굉장히 좁은 지역 그리고 불과 이제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네. 특히 이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지난 며칠간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 파주를 부근으로 해서 이제 주변 지역은 계속해서 호우 경보가 내려졌는데 호우 경보는 3시간 동안에 90mm의 비가 예상이 되거나 12시간 안에 180mm의 비가 예상이 될 때 내려지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호우 경보가 내려졌었죠. 네. 16일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 경기 파주 지역 640mm, 연천이 510mm고요. 동두천, 양주, 강화 40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불과 사나흘 말입니다. 네. 근데 이들 지역의 연강수량 365일 만에 내려야 될 비의 양이 한 1200mm가 좀 넘거든요. 365일 동안에 내려야 될 비가 사나흘 만에 절반 가까이 혹은 절반이 넘는 양의 수준의 비가 내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많은 양의 비가 짧은 시간에 네. 집중이 됐는지를 체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총량으로 보면 뭐 비의 양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이렇게 커지는 이유가 집중적으로 막 때려 부으니까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좀 현재 피해 상황들이 좀 많이 속출하고 있죠. 어떤가요, 그렇죠. 현재까지는요? 만약에 하루 동안에 240mm의 비가 내린다고 했을 때도 적지 않은 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가 24시간 내내 골고루 내려주면은 이거는 시간당 10mm의 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 정도면은 그냥 우산만 쓰고 다니는 정도의 강도이고 내리고 빠지고가 규칙적으로 되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날 가능성이 낮지만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양도 양이었지만 이 많은 양의 비가 1시간에 100mm, 시간당 100mm라고 하면요 어느 정도 체감이냐면 폭포수의 중간에 서 있을 정도. 우리가 폭포수에서 손을 쫙 펼치고선 우리 손바닥을 보려고 했을 때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거의 시야 확보가 안 될 정도의 많은 양의 비인 건데 이런 강도 높은 비가 내리면서 전국에서는 산책로가 통제가 됐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축구장 2,031개의 넓이에 해당되는 농작물이 침수가 되는 등의 호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오늘 오전 11시까지 접수된 호우 피해 집계 상황을 살펴보면 그래도 다행히도 공식적인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물론 충남 논산에서 축사가 붕괴되면서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이 됐지만 중대본은 참고로 호우와 관련된 그런 피해 상황만 공식적인 인명 피해로 집계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호우로 인한 큰 연관성은 찾지 못해서 공식적인 피해 그 인원으로는 책정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현재 전국 산책로 5,584곳이 통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경기도 최근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됐던 경기도의 산책로가 이 중에서 5,373곳이 되니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경지의 침수 피해가 굉장히 큰데 축구장 2,000개가 넘는 정도의 많은 면적인데 그 면적으로 따지면 1,323헥타르, 그중에서도 충남에서 878헥타르라고 하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돼지 150마리 등 가축도 대규모로 지금 폐사가 된 상황이고요. 도로 유실과 침수 364건, 그리고 공공시설 피해와 주택 침수 455건 등 사유 피해 시설도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양극화 때문에 고민 많이 하잖아요. 집값도 서울, 강남과 지방이 다르고 양극화인데 최근에 날씨도 양극화인 것 같아요. 띠장마라는 용어도 좀 궁금하고 비가 확 내렸다가 또 더울 때는 한꺼번에 확 더웠다가 왜 그런지 그 이유 관련해서 선상 강수대요. 뭐 이런 것도 자주 좀 언급을 되는 뉴스에서 좀 보게 되는데 얼마 정도의 좀 양극화가 이렇게 깊어진 건지 그런 원인은 왜 이런 날씨까지 좀 오게 됐는지 좀 함께 좀 분석 좀 해주시죠.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 이 원인인데 이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뻔해서.
기후 변화인 거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요? 전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대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집니다. 보통 이제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해서 기온과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은 이제 비례를 하는데 정비례가 아니라 기온이 높게 오르면 오를수록 대기 중에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지금 산업화 이전 대비 한 1도, 보통은 한 1도 정도 기온 상승을 하게 되면은 대기 중에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7%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도를 훌쩍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한 10% 정도 수증기량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구름이 발달을 할 때 비구름의 연료가 수증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발달해서 집중호우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도 6월과 7월, 8월이 한 여름이지만 올여름은 조금 다르긴 했지만 6월의 더위는 불더위라고 해서 습도가 비교적 높지는 않기 때문에 비교적 건들만 하거든요. 그런데 장마 끝나고 찾아오는 더위는 우리가 푹푹 찌는 더위, 온열 질환의 어떤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도 기온과 함께 습도까지 높아진 탓에 우리가 체감하는 더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더위 같은 경우에는 습도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구의 기온 상승과 함께 이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좀 늘어났다는 거, 이게 좀 전반적인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기의 기온 상승뿐만 아니라 이 바다의 해수의 온난화 현상까지도 더해지면서 바다에서 증발된 다량의 수증기량이 결국에는 이제 올 여름에 우리나라 장마철에 많은 양의 연료 공급을 통해서 비를 발달시킨 거고 또 뭐 극지역과 적도 지역의 온도 차이가 크게 이제 벌어져야 돼야 공기가 좀 잘 순환이 되겠죠. 순환이 되는데 지금 이제 블로킹 현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북쪽에 위치한 곳에 대기 정체 현상이 그것도 일종의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나타나면서 계속 동서간의 흐름보다는 남북 간의 흐름. 그래서 북쪽에서 계속해서 좀 대립할 수 있는 공기를 끌어내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뭐 선형 그런 강수대라고 하는 선상 강수대 이건 선상 뭐예요? 강수대는 이 좁은 띠 모양.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폭넓은 지역에 비구름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정체 전선상의 주변에서만 굉장히 좁은 구역대에서 비구름이 발달을 하면서 그 지역에 이제 수증기가 압축이 됐다라고 하는 건 우리 액체로 따졌을 때 굉장히 농축되는 것처럼 좁은 그 부피 면적 안에 많은 양의 수증기가 갇히면서 그 짧고 좁은 구간에 많은 양의 비를 폭발적으로 좀 쏟아붓는 그런 이제 복합적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일단 순환도 안 돼가지고 구역도 확 좁아진 데다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대기는 품을 수 있는 습도는 최대한으로 다 품고 그게 이제 팍 쏟아내면은 우리가 집중호우로 오게 되는 기승전 지구 온난화 기승전 이상기후인데 또 이렇게 그쵸 답을 내면은 사람들이 왜 뭐 그거였어 이렇게 아까도 맹 대표께서 이야기하신다는 게 근데 또 그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상기후 또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겠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당국도 지금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제 최대한 인명 피해를 막겠다라고 해서 범정부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맹 대표 이것도 한번 보죠. 1단계, 2단계로 격성한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첫 3단계를 가동했다. 이게 이제 체감적으로는 잘 안 와닿습니다. 1단계, 2단계, 그럼 3단계는 얼마나 해서 3단계야? 좀 이거 좀 조목조목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좀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좀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 1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이 되게 되면 일단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비상 3단계 가동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그래서 3단계 격상 관리에 따라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전관리실장을 통제관으로 호우 상황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일 부지사가 총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4,245명이 비상근무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는 이제 3단계가 있는데 이제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거죠. 지금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당초 기상 상황에 따라서 비상 대응 태세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렸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제 풍수해 호우와 대설과 태풍의 경우에는 호우 경보, 대설 경보가 발표가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3일 이상 전망이 될 때 아무래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폭염 상황, 아마 이번 장마가 끝나고 나면 8월 달에 폭염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요. 이 체감 더위가 40도 이상, 보통은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35도가 이틀 이상이어도 폭염 경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3단계라고 하면 다양한 풍수해나 폭염이 거의 그냥 극단적인 상황, 최고조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니까 2단계도 상당히 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단계입니다. 그렇죠? 2단계도 발령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국민분들이 2단계야 할 게 아니라 지금 보면 태풍 경보까지도 2단계 때 이제 발효가 되네요.
그다음에 38도인 이상의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된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첫 번째로 수도권에서 3단계가 발령이 됐고 지금 보면은 3단계가 또 발령될 가능성 높아 보이죠. 앞으로도 한 번 더. 지금 주말까지도 추가적으로 비 예보가 좀 있는 예.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일단은 지금 이런 많은 지금 토양뿐만 아니라 도로가 많은 물을 흡수한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비가 내린다라는 것조차도 지금 위험한 상황인 건데 다시 주말까지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게는 100mm, 물론 남부지방도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는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이 되는 100mm 요? 지금 네.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응 방법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긴급 재난 문자가 좀 와고 왔을 때 이 긴급 재난 문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왜냐하면 요즘에 좀 워낙 또 자주 와가지고 만성이 좀 되는 그런 상황도 좀 있거든요. 재난 문자를 받았을 때 이걸 보고 좀 위험도 좀 확인하는 법들, 또 대피 요령 같은 것도 이참에 함께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재난 문자가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관련한 업을 하다 보니까 네. 다양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깔다 보면은 다양한 안내 문자들이 좀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이제 다른 것들과 굉장히 좀 약간 다른 게 미리 대비를 하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20분 내로 시간당 72mm의 폭우,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과거에 관측된 그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이 네. 정도에 비하면 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 기준 아래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20분 내로 이들 지역에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라고 하는 것은 대비가 아니라 대피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당 72mm이거나 1시간에 50mm 혹은 3시간 만에 90mm가 동시에 합당되는 이런 지역에 20분 안에 피해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알림 문자와는 좀 다르게 이 해당 문자를 받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장 대피해야 되는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요. 당장 대피입니다. 그렇죠. 당장. 그리고 재난 문자와 같이 기상청에서 어떤 언론사라든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그 지역의 읍면동에 계신 분들에게 직접 발송할 정도로 한시가 급한 상황에 발령이 되는 그런 문자이기 때문에 예. 이런 문자를 좀 꼼꼼하게 챙기시고, 그리고 이런 문자가 오기 전에 아마 다양한 그런 날씨와 관련된 정보들이 또 이미 수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좀 약간 차원이 다른 문자라는 거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제 재난 문자가 오니까 또 그런 거겠지 그러지 말고요.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왔을 때는 읽으셨을 때 방금 맹 대표께서 조언했지만 이건 대피 명령이다 생각하시고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요령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대응 요령, 대피 요령들이? 일단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았다면 받았습니다. 먼저 우선은 침수되기 쉬운 지역들 아니면 침수가 이미 위험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하 공간, 반지하 공간 같은 데 절세 있으면 안 돼도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먼저 이제 인명 피해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는 막 너무나도 많은 이제 방송이나 이런 언론에서 이야기를 해서 상식이 됐겠지만 그래도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래도 차라도 같이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일단 내 몸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인명을 네.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주변에 이제 산이 위치한 곳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늘 비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오전까지도 수도권과 전국 곳곳에 산사태 주의보가 여전히 발령되는 예.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산사태 주의보라고 하는 것은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함수율을 100%로 봤을 때 80%까지 그 수분을 머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위험한 이제 감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 토사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 산비탈에 계시거나 이런 위험한 지역에서는 최대한 피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장마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러다가도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고 이제 무더위가 오고 그러면서 8월 휴가를 가고 뭐 그런 거를 거의 이제 체감적으로는 느끼고는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장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러다가 이제 태풍의 영향도 들고 막 이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이게 다음 주던 이달 말이던 좀 종료가 되면 그 다음엔 더위가 찾아오는데 지금 예고를 보면 뭐 외신에서도 보고를 하는데 이 북반구 지역에 엄청난 폭염이 옵니까? 이번에는 정말 조심해야 될 또 그럴 무더위인가요? 폭염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1994년도 당시 폭염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 급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전문가께서 지금 어느 정도의 더위가 또 오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좀 이렇게 어떤 연차이냐에 따라서 1994년을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2018년도 가장 근래라고 하면은 2018년도 굉장히 그 역대급의 네. 폭염이었는데 94년을 좀 기억하는 분들은 이제 좀 예.
그 연식이 선배님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994년이나 2018. 2018년이나 어느 지역에서는 1994년이 가장 폭염의 해 기록이기도 할 정도로 네. 거의 엎치락 뒤치락 할 정도인 건데 특히 이제 최근에 어떤 폭염이 나타나는 해를 좀 살펴보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열돔 현상이라고 해서 보통 대기도 하층 고도의 대기가 있고 중층 고층이 있는데 뜨거운 열기가 마치 돔처럼 하층과 중층과 고층이 모두 다 열돔에 갇혀 있어서 그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하강하면서 다시 압축돼서 기온이 오르는 그런 되풀이를 계속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북반구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나고 있는 곳들이 이런 열돔 현상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한반도에도 이제 장마가 지나고 나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6월에는 더위가 찾아오더라도 습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불더위라고 해서 변만 피하면은 그래도 견디기 쉬운 더위였거든요. 그런데 올여름은 좀 달랐습니다. 올여름에는 습도까지 높아서 52년 만에 가장 그 강도 높은 그런 더위 그리고 폭염 일수조차도 1994년과 2018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폭염 일수, 그러니까 낮 최고 기온이 33도가 넘어 나는 열대야 일수도 계속해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으로 6월달에 열대야 밤더위가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6월에 상당히 폭염 그 주의보와 경보도 발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다르게 올해부터 발표가 되는 폭염주의보는 과거와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과거에는 그냥 바깥 날씨의 기온으로 봤을 때 그냥 33도가 넘으면 무조건 폭염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인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해부터는 사람이 느끼는 더위가 33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습도까지 끌어올려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느끼는 더위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더운 7월과 8월에 보통 집중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져야 되는 그런 게 벌써 6월부터 내려졌다라는 거가 6월부터 좀 이례적인 좀 심상치 않은 범상치 않은 그런 더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번에 장마 물론 너무나도 많은 양의 비가 내려서 정말 비가 지긋지긋해서 비구름이 물러갔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폭염이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기온은 강원도 이제 홍천의 41도가 관측상으로는 가장 높은 기온인 건데 올해 만약에 예측대로 정말 열돔 현상까지 오고 높은 습도와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폭염이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의 기록 올해 깨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앞단에는 이제 호우경보, 장마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눴잖아요. 아마 다음 주까지도 장마 이어지고 저희가 뭐 비 피해들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맹 대표께서도 이야기해줬지만 그 다음엔 찾아올 더위는 정말 엄청난 폭염이다. 거기는 대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건강상이나 이런 거 많이 좀 다뤄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장마 보내고 나서 폭염 앞두고도 우리 맹소영 대표와 함께 폭염에 대한 부분 또 그땐 건강 쪽까지도 함께 하면서 저희가 대피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1994년의 폭염보다는 2018년의 폭염을 더 기억하고 있죠, 우리 맹 대표께서는. 네, 맘먹습니다. 네, 그런 맹 대표를 여기서 일단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점검을 해봤고요. 두 번째 핫 이슈 바로 우리나라의 쾌거,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준비된 영상 보고 난 후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체코 정부는 최대 4기에 달하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한민국의 한수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한수원은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었고 추후 체코 정부가 테물린 원전 2기 건설을 결정할 경우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쾌거이며 상업용 원자로를 최초로 건설한 원전의 본산 유럽에 우리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되었습니다.
전 국가에 총력적으로 치러졌던 체코 원전 수주 경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결국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원전 생태계 복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체코 원전 수주 성공의 배경, 또 그간의 노력들 저희가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의 남은 우리의 숙제, 과제들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인사이트의 두 번째 이슈는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쾌거합니다.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 사실 알고 계시는데 이번에 체코 원전 프로젝트들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제 소감 말씀드리면요. 저도 감격했습니다. 네. 감격했고 그 발표가 나는 순간 울컥했는데요. 아마 우리 국민 모두라면은 다 이 쾌거를 갖다가 다 정말로 축하하면서 받아들일 거로 봅니다. 예. 체코 사업 이번에 된 거는 이제 체코에는 두 개의 원전 사이트가 있습니다. 하나 두코바니, 하나 테물린인데 두코바니의 원전 두 개는 확정으로 이번에 이제 세부 협상을 해서 내년 3월까지 계약을 마무리 짓자는 것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테물린에 짓는 두 개 호기는 옵션으로서 검토를 해서 5년 내에 이걸 갖다가 추진하는 걸 해보자라는 그러한 패키지가 됩니다. 네. 패키지가 되는데 이게 내년 25년 3월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29년에 착공해요. 그래서 36년에 시운전 들어가는 그런 스케줄인데 어떤 분들은 25년에서 29년까지 4년간은 뭐 하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할 일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네. 예, 예. 그 사이에 우리가 설계도 상세 설계 들어가야 되고요. 부지 정지 작업도 들어가야 되고요. 예. 그래서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미 일단 계획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계약 물량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비가 한 24조 원 정도가 되고요. 총 원래 4기였잖아요. 근데 2기만 먼저 했거든요. 네. 2기를 우리가 따냈으니까 나머지 2기도 우리가 좀 갖고 올 수가 있게 되나요? 대단히 유리하죠. 예. 왜냐면은 이게 여러 가지 원전을 갖다가 좀 갖는 건 약간 좀 그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회사를 2개 두는 게 체코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실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은 자동차도 자동차 많지만은 네. 같은 유형의 자동차라는 것이 운영 유지비가 아무래도 좀 낮지 않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이번에 두코바니에 2개 하게 되면은 테물린도 우리께 들 것은 거의 확실하고요. 아마도 체코 입장에서는 우선은 4개 호기를 갖다가 다 투자할 만한 자금 여력 같은 것이 좀 부족하니까 좀 보겠다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한국이 잘하긴 잘하 그래가지고 그걸 믿고 했는데 한번 현장 좀 봐야겠다.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 실제로 한번 느껴봐야 되겠다. 이런 그렇죠. 의도도 있을 예, 것 같고요. 그렇죠. 경제 유발 효과, 연관 효과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40조, 50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제적, 산업적인 효과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원전 하나 수출한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소나타 100만 대급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그 정도 예.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사실 유발 효과가 크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수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체코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최대 비용을 갖다 한 12조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12조 정도 보고 그거는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계약을 할 때에 결정이 되는데 4개 호기를 갖다가 이제 곱하게 되면은 최대한 48조 되죠. 네. 이 가격은 현재 가격입니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되면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지고 그거는 이제 보충을 해주게 됩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는 예, 것이죠. 왜냐하면 예. 공사 기간이 기니까. 예. 이렇게 가는 거라서 그 중에서 이제 현지 업체를 써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공사 같은 거는 현지 업체를 좀 많이 쓰거든요. 그다음에 체코 정부도 현지 자기네 산업체 걸 갖다가 좀 구매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걸 해주게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설계, 주기기 제작, 예. 그다음에 몇 개 우리가 반드시 넣어야 되는 우리 원자로 넣어야죠. 형에 따라서 예. 이런 것들은 운에서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한테 경제적 유발 효과를 줄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손이 매우 잘한 게 있어요. 체코가 그런 걸 요구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입찰을 통해서 정하겠다라는 게 좀 조건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집어넣은 원자로에 맞을지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퀄리티, 품질 수준이 있어요. 그게 맞을지. 그게 맞으면은 체코 거 사는 건 당연히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당연히 그렇죠. 우리 거 써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체코 정부하고 그런 거는 아마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내고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상당한 경제 유발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제 기록은 33년에 신한으로 4호기가 들어가고요. 네. 2037년에 지금 신규 원전에 들어가는 게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36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도 상당한 좀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네.
우리가 이 직전에 이런 대형 원전 수출을 한 게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실은 이제 탈원전 정책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계속 어떻게 유지했나 이제 그런 궁금증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쾌거를 이뤄냈나 이제 그런 점도 좀 궁금하고 유럽형 원전이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바라카 원전과는 좀 다른가? 너무 전문적인가요? 여기까지도 좀 함께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2017년도부터 해서 한 5년 동안 이제 이른바 이제 탈원전 시국이라 그래가지고 네. 여러 산업체들이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거기는 직원이 한 7,000명 됐었는데 거의 한 제가 알기에는 뭐 2,000명 가까이 인원을 줄이고 했던 걸로 제가 압니다. 그게 어려웠지만은 다양스러웠던 것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신고리 오리콕이 지금 세월 그것이 3, 4억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공사를 재개할 것이냐 아니면은 공사를 갖다 완전 중지시킬 것이냐 그걸 공론에 붙였어요. 공론에 붙였는데 그 공사는 계속 가야 된다. 그것이 간시의 명백을 유지해 줬고요. 신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생태계를 갖다 다시 보호시키겠다 나왔던 것이 그것이 이제 활력을 줬죠. 활력을 주고 신화를 3, 4억이가 이제 건설 들어가고 그것이 활력을 줬는데 저는 이제 국내 산업에 활력을 준 것도 있지만 그것이 체코한테 신뢰를 줬다고 봅니다. 체코 입장에서 봤을 적에 원전 사가지고 이거 60년 동안 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가 과연 원자력 산업을 갖다 계속 유지할 만한 의지가 있겠는가 그런 걸 갖다 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신정부 들어와가지고 이 원전 드라이브 정책을 하면서 사람 육성하겠다 나오니까 그것도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거 UAE 한 것과 이제 유럽의 한 것과는 이제 뭐가 좀 차이가 있느냐? 유럽형 원전은 뭐가 다른가? 뭐 유럽형 원전이라고 이름은 붙이게 되는데요.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른 게 없는데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은 UAE는 사실은 원전 산업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 거고 규제도 없었던 데예요. 거기는 사실은.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들고 가면서 규제도 셋업해주고 그다음에 뭐 교육도 시키고 인력도 해주고 그런 걸 다 했는데 유럽은 사실은 그런 인프라가 좀 있는 데입니다. 체코도 6개의 원전을 갖다가 40년 운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아주 사실은 원자력 기술이 있는 국가거든요. 그리고 유럽의 원전을 들어가려면은 이른바 얘기해가지고 유럽 사업자 요건이라는 걸 맞춰야 됩니다. 이게 영어로는 이제 EUR, European Utility Requirements를 부르는데 상당한 다큐멘트입니다. 거의 한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한 1,000페이지 넘죠. 이 다큐멘트 거기에 5,000개가 넘는 리퀘어먼트가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네가 공급하려고 하는 원전이 그 요건을 맞추는 증명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APR 1000이 작년 3월에 통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코에서 이걸 한번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붙이게 되면 이건 유럽형 뭐 원전에 뭐 유럽의 기준을 맞췄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통칭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통과가 여기까지 온 것에서는 상당한 우리 기술력을 갖다 보여줬다.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우선 협상자 우리의 한수원 컨소시엄 결정을 한 다음에 체코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원전 입찰에서 한국이 우수했다. 한국이 앞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프랑스의 EDF 전력공사도 강적이잖아요. 뭐 우리의 원자력 기술을 실제로 보면 이제 서구에서 배워온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긴 겁니까? EDF 프랑스를 어떻게 이긴 거예요? 우리의 강점이 뭡니까? EDF 강적이죠. 네. 정말로 우리가 참 범접하기 어려웠던 그러한 전력 회사인데 이번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정말로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이게 굉장히 그 임프레시브한 굉장히 그러한 임프레시브한 워딩인데요. 뭐냐면은 통상을 봤을 적에 가격과 납기를 맞춘 그런 조건에서는 한국의 경험도 많고 우수하다. 뭐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의 강점이다 하는데 사실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여러 가지 기술성이 있거든요. 충분히 안전한 것인가? 그 다음에 성능은 입증된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런 기기들은 다 신뢰성이 있는 것인가? 설계는 오류가 없는가? 이런 거거든요. 어떠냐면은 이제 그 외신을 보니까 체코에서 200명이 넘는 전문가를 동원해가지고 입찰 서류를 갖다가 철저히 검토했다는 것이에요. 200명이 넘는 그 전문가들이 철저히 검토를 했다는 뜻은 뭐냐면은 단순히 가격과 공정만 봤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통과해가지고 그 EDF를 이겼다는 건 그 사람들이 보건대도 한국의 기술을 믿을만하고 여러 가지를 점에서 봤을 적에 EDF가 제안한 거보다 우수하다라고 본 것이지요.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한마디 제가 덧붙인다면은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의 기술을 갖다가 증명한 걸 갖고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APR 1000에 이른바 자매 원전이 원래가 이제 APR 1400을 이제 사이즈를 갖다 줄인 거거든요. 네네. 줄였는데 그 APR 1400은 우리는 UAE에 4개를 지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8개를 갖다 지금 짓고 있어요. 예. 8번째 걸 짓고 있는데 거의 다 성능 입증에 성공했어요. 그다음에 뭐 건설 공기도 거의 계획했다고 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EPR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유럽에 지은 케이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가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은 유럽에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네. 했지만 사실은 EDF는 유럽에 2개를 지면서 그 증명에 있어서 약간 좀 좋지 못했어요. 예를 들게 되면은 핀란드에 하나를 지었는데 그거는 제 기억에 12년인가 그 공사가 납기일 진행됐어요. 13년입니다. 그게. 13년 되었고요. 그다음에 프라망빌, 예. 프라망빌 이제 프랑스 내에서 지는데 그걸 아직도 그것도 거의 한 13년 지금 있다. 딜레이돼 있고 아직도 예. 준공 못했고요. 공사비는요. 저기 프라망빌에 짓고 있는 EDF 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28조 원, 190억 유로까지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뭐 실적이라고 내놔봤자 그 실적이 그런 실적이라면은 체코 입장에서 그걸 갖다가 뭐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면에서 우리께 확실히 프로분됐다, 증명됐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엄청난 쾌거를 나오게 된 그 과정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윤석열 정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도 있었고요. 밑단에서의 기술자분들도 있었고 그런 노력에 대한 세일즈 과정도 한번 봐야 되겠고요. 잠깐 계속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수주하게 된 APR 1000이라는 모델. 우리는 APR 1400이잖아요. 이 1000은 뭐 어떻게 개량한 건지 여기까지도 한번 좀 들어가 보죠. APR 1000의 모델의 특징들. 앞에 세일즈 외교 또 APR 1000. 먼저 APR 1000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일즈 위기를 할까 어떻게 가지고 노력들. 갖다 추진해왔는가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PR 1400이 우리가 갖고 있는 표준 노형입니다. 네. 제3세대 표준 노형으로서 이 제3세대는 뭐냐면은 체르노빌 사고를 겪은 다음에 중대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 때부터 완벽하게 그걸 갖다가 방어할 수 있도록 넣어야겠다라고 해서 안전성이 확실하게 달라진 그런 원자로 형성됩니다. 예. 그래서 지진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확실하게 그 전에 원자로보다 더 튼튼하게 지었고요. 네. 그런데 APR 1400은 상당히 좀 대형 원전에 속해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는 APR 1000이 개발된 게 이미 2010년대 이전부터 우리는 그걸 개발했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하면 APR 1400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개발이 네.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전력 수요가 크지 않는 그런 나라들에도 이걸 넣어야겠다 해가지고 좀 다운사이징한 겁니다. 예, 네. 용량을 갖다가 설계의 주요 내용들은 똑같고요, 거의 네. 똑같고요. 거의 똑같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갖다 줄인 것인데 그래서 이제 APR 1000을 만들어서 이거는 유럽의 작은 나라들. 그 다음에 또 내륙형 뭐 이런 건가요? 이게 용량이 작게 되면은 용량이 크면은 내륙에 짓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프랑스 경우를 보면은 1200메가와트짜리 이런 것들도 내륙에 짓습니다. 내륙에 짓고 그래가지고 뭐 꼭 그렇게까지 그 크리티컬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뭐 좀 작으면 내륙에 짓기 쉽고 우선 국가의 사이즈가 좀 작으면은 전력 수요 규모가 작으면은 아무래도 큰 것보다는 짱이 낫죠. 우리나라도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제 OPR 1000이라고 부르는데 처음에 이제 해외에서 원전을 갖다 도입해서 그걸 기술 전수를 바꾼 최초가 OPR 1000인데 그거는 미국에서 1250메가와트짜리 노형을 갖다가 1000메가와트로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 그거하고 유사한 케이스예요. 예. 유사한 케이스의 그 APR 1000이고요. 그다음에 세일즈 과정 물어보셨는데요. 상당한 노력이 있어요. 거의 한 7년, 8년에 가깝게부터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말이 공을 나와서 들였어요. 체코에서 이게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원전을 짓겠다는 계획은 굉장히 일찍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우선 체코 짓겠다는 두코바리 현지 지역 그런 데 가가지고 친숙화 이런 것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이제 팔겠다고 덤비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문화 교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는요. 이번에 정부가 좀 전략을 잘 세웠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원전 수출은요. 이게 기업의 경쟁이거든요. 사실은 EDF 대 우리 한수원. 그런데 묘하게 이곳은 이제 기업의 경쟁을 넘어가지고 월드컵 같은 국가 경쟁의 양상을 띱니다. 한국 대 프랑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월드컵하고 비슷해요, 양상이. 예. 왜냐하면 이 원전을 갖다가 팔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원전을 팔았다는 거는 그 기술력을 증명해가지고 국가적인 이미지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월드컵 같은 그런 양상을 띱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나서는 거예요. 예를 들면 UAE 때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어요. 당시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게 완전 국가 간 대항이 됐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똑같았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그래가지고 해결료 걱정 없이 우리가 다 공급해 주겠다. 뭐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하여튼 뭐 지휘를 맺자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나섰는데 이게 대통령 나서게 되면 이것이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접 체코 갔었으면 마크롱 대통령이 또 왔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점점 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파리에서 프라하 가기는 쉬워요. 몇 시간 안 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기는 멉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안 나서고 이게 특사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국제회의에 만났을 때 이게 우리가 우리의 그 진심을 전하고 이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갑자기 윤 대통령 안 오는데 내가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고 약간 좀 뻘쭘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마도 그러한 역공을 한 거네요. 전략을 잘 세운 것 같아요. 뭐 그래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뭐 또 우리가 또 프랑스하고 다른 관계를 해가지고 유대 관계를 맺어야 할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자, 지금 남은 일정을 좀 봐야 되는데요. 3월이 최종 계약이라고 하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였다가 3월에 뭐 바뀔 수도 있나 이런 궁금증 하나가 있고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여러분 이 사건 전에도 미국의 뭐 강자인데 계속 지금 뭐 지적재산권 문제로 딴지를 걸잖아요. 그 기술이 자기네 거다. 이거가 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미국의 그 웨스팅하우스라는 곳에서의 소송이? 자, 먼저 그 우선 협상의 대상이 이번에 된 거고 내년 내년 3월이 3월까지 본격이죠. 우리가 대략 한 10달 정도의 시간 동안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뒤집힐 것인가? 저는 뒤집힐 수가 없다 봅니다. 왜냐하면 2030년에 발전소를 넣기로 했거든요. 체코 입장에서 2030년에 발전소가 들어오지 못하면은 뭔가 다른 대체 수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체코는 이미 유럽연합으로부터 내가 이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승인을 받았어요. 유럽연합에서는 그 국가가 뭐 이런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이게 아마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텍스노미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기 돈 갖고 하지만 그래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뒤집힐 내용은 없고요. 왜 우선 협상 대상을 정하고서 내년 3월까지 그 기간을 갖냐면요. 협상할 게 많아요. 계약 디테일은. 예를 들게 말하면요. 우리가 이제 원전을 했을 적에 자동차 살 적에 우리가 자동차 이제 가장 기본 모델 사지 않습니까? 거기 여러 가지 옵션 있잖아요. 무슨 뭐 스마트 옵션, 무슨 프리미엄 옵션 그런 거 다 가죽 있습니까? 시트부터. 발전소 똑같습니다. 발전소도 기본적으로 1000메가와트 전력을 내는 기본 모델이지만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원자로 조종실 같은데 에어컨을 한 대 넣을 것이냐, 두 대 넣을 것이냐. 아, 진짜로요? 그럼요. 거기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다음에 본관 건물 같은 것도 좀 더 멋있게 지을 것이냐. VIP들이 왔을 적에 발전소 내부실을 볼 적에 좀 그 통로 같은 걸 초잉룸을 둘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거기에 예비품 같은 것도 얼마나 예비품을 넣을 것이냐. 그런 디자인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뭐 펌프를 갖다 하나 둘 걸 갖다가 여기 한 뭐 필요할 때 한 두 대를 넣을 것이냐. 뭐 이런 것도 디자인 옵션이 많아요. 그런 걸 입찰서를 낼 때는 그런 옵션을 다 포함해서 냅니다. 자동차 회사가 뭐 자동차 팔 적에도 옵션 하듯이. 그럼 그걸 갖고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넣고 이거는 넣지 않고 뭐 이런 거 합니다. 근데 그 협상이 길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지급 기일은 언제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또 구체적인 공사 일정은 어떻게 가고 그래서 하는 것이 기간이군요. 그게 뒤집을 일은 없습니다. 제가 단연코 웨스팅하우스는 어떻습니까? 이 소송은?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발목 잡았는데 그거는 약간 좀 복합적이에요. 뭘로 걸었냐면은 수출 통제로 걸었어요. 왜냐면 이제 웨스팅하우스 기술, 미국 기술에 기반한 한국 원전인데 이걸 갖다 수출하려면은 미국 정부의 허락을 얻어야 된다라고 그걸로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적재산권도 좀 깔려 있지만은 사실은 수출 통제에 건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연방법원에서 리젝트 당했습니다. 너는 그거를 갖다가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안 된다. 미국 정부라면 몰라도. 근데 미국 정부는 전혀 그냥 거기에 무반응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소를 해가지고 항소심 벌이고 있지만. 제가 봤을 적에 이걸 갖고서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를 갖다가 발목 끝까지 잡아가지고 안 된다는 건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웨스팅하우스가 얻을 이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EDF가 됐다고 칩시다. 웨스팅하우스 EDF는 무슨 협력을 하겠어요? 차라리 우리랑 협력하는 게 낫지요. 뭐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체코가 200명을 동원해가지고 철저히 입찰서를 받습니다. 그 이슈를 못 받겠습니까? 다 받습니다. 그렇죠. 다 봤는데 이것이 크리티컬하지 않다. 이것이 전면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체코는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뭐 그 사람들이 그걸 가만두겠어요. 이게 만약에 크리틱하다면.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이렇게 크게 불거질 거는 보지 않지만 항상 우리는 낮은 자세로 협력하자, 같이 가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결론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체코 원정 수주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이요. 유럽이 열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지금 루마니아, 폴란드 기다리고 있고요.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도 원전 짓는다고 하고 있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선생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프랑스 이제 EDF 제치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유럽 쪽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원전의 진심인 지역이 유럽입니다. 왜냐하면 탄소중립을 맞추기 위해서 해보니까 이거 원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정말 유럽 시장을 공략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은 사실은 원전 기술을 본사로 볼 수 있는데 예. 거기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뚫어 들어간 것이에요. 예. 갈수록에 있는 곳곳마다 EDF하고 붙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EDF 보시지만 이번에 저희가 유럽에 들어가면서 유럽의 여러 가지 뭐 규제 환경, 노동 환경, 산업 환경 이런 걸 다 체득할 것이기 때문에 더 유리한 고지에 있을 거란 보고요. 지금의 정신, 이 팀 스피릿 정신 네. 이거 계속 유지하고 네. 국민들께서 성원해 주신다면은 예. 계속해서 낭보를 전해드릴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열어야죠, 우리가 유럽을. 분명히 EDF가 강자이기는 하지만 네. 또 우리도 강자가 됐잖아요, 지금. 제가 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K-팝 문화가 세계적입니다. 예. 우리나라 K-팝이 말이죠. 미국의 팝뮤직을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걸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유행을 만든 것이에요.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원전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우리 걸 소화해가지고 이걸 세계로 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미국, 유럽 여행하면서 K-팝 뮤직 듣고 뭐 프라하, 런던, 암스테르담, 스톡홀름 이런 데 가면서 그 밤에 불빛이 우리나라 원전의 전기에서 나온다는 걸 느꼈을 때 얼마나 큰 자부심이 되겠습니까? 이거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이거는 정말 전 국민님께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도움 말씀 주신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교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에도요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부디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고요. 그리고 또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경제인사이트는 월요일 날 오후 3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